자, 방금 한 얘기, 그러니까 포톤은 이제 에너지와 모멘텀의 컴포넌트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얘기를 그냥 시간 1차원, 공간 1차원만 있는 상황에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O랑 O'이라는 옵서버가 둘이 있을 때 O가 일정 간격으로 빛을 쏘고 O'이 그 빛을 디텍트한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소스에 해당되는 저 O 쪽에서 자기 자신의 포벡터를 재면 자기 스스로 보기에 자기는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간 방향만 그러니까 흐름이 있고 공간 방향은 안 움직여서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의 포벡터라고 부를 수 있을 거고요. 포톤의 에너지는 처음부터 이제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였는데 그거를 기왕이면 로렌스 스칼라로 나타내기로 작심을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뭐 자명하죠. 그냥 이 위에 포벡터랑 밑에 포벡터랑 컴포넌트 바이 컴포넌트를 곱하고 시간 쪽만 사인 뒤집어준 거 계산하면 이 값이 나오니까. 근데 어떤 물리량의 특정이든 이렇게 스칼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프로퍼 타임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일단 스칼라로 표현을 하면 처음에 그 스칼라로 표현하기 시작한 뭐 기준이 어디인지 상관없이 스칼라니까 같은 표현을 다른 관성계에서 계산을 해도 답이 일치할 거라는 게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응용 사례로 바로 그 도플러 시프트를 들 수가 있는데 자, O'의 O랑 비교했을 때 상대 속도가 좀 있는 저 O'의 포빌러시티는 상대 속도가 B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자, 그러면 저 O'이 저 포톤을 디텍트할 때 어떤 에너지 값을 관측할 것이냐를 물론 O'에 가서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O와 O' 사이의 로렌스 트랜스포메이션 2x2 매트릭스를 계산을 한 다음에 저 위에 에너지 모멘텀 포벡터 P를 갖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벡터 곱하기 매트릭스는 새로운 벡터하고 뭐 등등 계산을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 포톤은 날아가는 동안에 정체성이 안 바뀌니까 포톤의 모멘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O' 입장에서 어떤 에너지를 관측할 것이냐. O 입장에서 이런 포뮬라가 성립을 했다면 O' 입장에서도 같은 포뮬라가 성립을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근데 O' 입장에서 이렇게 성립하는 포뮬라를 계산은 O 쪽에서 하는 거예요. 이 O 쪽에서 생각한 O'의 포빌러시티 벡터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그냥 대입하면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감마가 이랬으니까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 1이랑 이거랑 곱하고 여기 B랑 지금 너무 지저분해졌는데 조금 청소를 하고 시작을 합시다. 계산 과정이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O'의 표현이 잘못됐군요. O' 입장에서 계산한 포벡터, 즉 U'A를 컴포넌트를 적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 U'이랑 저 위에 있는 P랑 서로 매적을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 값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감마의 정의에 입각해서 다시 계산을 하면 이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저 O 입장에서 측정한 에너지랑 O' 입장에서 측정한 에너지 사이에 저 루트 안에
1-v over 1 플러스 v 팩터가 나오는데 저게 정확히 상대론적인 도플러 효과에 해당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타임 딜레이션만 가지고도 계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고성민 학생. 예, 빛의 모멘텀 호벡터는 5와 5'에서 같나요? 같죠. 빛의 속성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디텍터의 속성이 바뀐 거지. 예, 5가 가지고 있는 디텍터랑 5'이 가지고 있는 디텍터는 서로 상대 속도가 있죠. 하지만 빛은 그냥 빈 공간에서 빛이 뻗어나가는데 중간에 속성이 바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달라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누가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예. 빛이 달라진 건 아닌 거고요. 이렇게 포톤을 이용을 해서 도플러 효과를 계산하는 게 아주 유용한 대목 중에 하나가 소위 그 트랜스버스 도플러 이펙트라고, 그러니까 저 관찰자의 운동 방향과 빛의 진행 방향이 서로 평행한 게 아니라 수직일 때도 도플러 효과가 약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타임 방향과 스페이스 방향 하나 말고 스페이스 방향이 이제 두 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X 방향이 있고 Y 방향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타임 방향은 잠시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예, 상대 속도는 X 방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그 X 방향 속도가 있는 어떤 물체가 지나가고 있고, 빛은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관성계에서 Y 방향으로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T, X, Y 컴포넌트를 이렇게 놨다고 치면 빛의, 그러니까 포톤의 모멘텀 컴포넌트는 Y 쪽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관성계 U'의 속도 성분은 X 쪽에만 있는 거고. 근데 일단 그 포벡터들의 조합으로 스칼라를 만든 포뮬라를 구성을 하고 나면 예, 그 프라임 관성계에서의 측정 에너지 값이 이 빛의 에너지 모멘텀 포벡터와 그 다음에 그 프라임 좌표 그 자체의 그 속도 포벡터의 내적이라는 이 표현을 쓰면 예, 이렇게 포벡터로 스칼라를 만드는 식으로 포뮬라를 구성을 하면은 이 포뮬라는 뭐 4차원 전체에서 서로 어떤 포벡터 값을 가지게 되든 간에 늘 유효하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입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뭐 계산은 어떤 면에서 더 간단하죠. 왜냐하면 저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의 내적 계산이 다 0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감마 팩터만 뒀고요. 그래서 저 위에서 했던 요 1-V, 1 플러스 V는 B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를 하면은 리딩 오더가 B의 리니어한 텀이 나오는데, 이거는 요 감마 팩터 자체는 B 제곱에 비례하는 텀부터 나오니까 도플러 효과의 정도는 좀 작지만 예, 충분히 정밀한 실험을 할 수 있다면 여전히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것도 이미 이제 실험으로 검증이 된 사실이고요. 근데 이 그 트랜스버스 도플러 이펙트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우리가 흔히 그 이제 비율을 들어서 설명할 때 쓰는 뭐 물결파나 음파나 이런 그냥 통상적인 매질을 통해서 전파되는 파동은 좀 따져보면 예, 그 매질이 정제해 있는 프레임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런 트랜스버스 도플러 이펙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옛날에 19세기 물리학자들은 뭔가 빛도 에테르라는 매질 같은 거를 통해서 전파되지 않겠느냐라고 막연히 상상을 했는데, 뭐 다른 면에서도 빛은 좀 특별하지만 예, 이런 면에서도 빛이 다른 파동들과 좀 속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포톤 얘기를 한 김에 응용 사례를 하나만 더 들까 하는데요.
상대론적인 효과를 무시하면은 도저히 좋은 근사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스캐터링 프로세스들을 생각을 하는데, 뭐 입자 물리에서는 그냥 맨날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중에 특히 이제 포톤이 관여하는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 그러니까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가 요 컴프턴 스캐터링이라는 건데요. 컴프턴 선생은 이 현상을 처음 실험으로 검증한 분이고요. 뭐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한데, 그냥 편의상 뭐 전자 내지는 아무튼 전하를 띤 입자가 하나 정지해 있었다고 치고 이거를 포톤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면 포톤도 튕겨나가고 전하도 튕겨나가는데, 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뭐 포톤의 실제성을 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사실 컴퓨터 선생이 저 실험을 했을 때만 해도 포톤이란 게 과연 있느냐가 아마 물리학자들 사이에 논쟁의 대상이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논의를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을 텐데요. 뭐 포톤 개념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상대론적으로 이 스캐터링 프로세스를 분석을 하기로 하면 우리가 이용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에너지 모멘텀 컨서베이션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등식을 써놨는데, 이 좌변의 첫 번째 텀은 처음 들어와서 전하를 때리는 저 포톤이고요. 그 다음에 좌변의 두 번째 텀은 M00라는 거는 정지에 있는, 뭐 그냥 일렉트론이라고 부릅시다. 정지에 있는 일렉트론이고, 그 다음에 저 그림이랑 컬러 코딩을 맞추기로 하면 이 우변의 첫 번째 텀은 충돌 후에 포톤의 모멘텀이고, 우변의 두 번째 텀은 충돌 후에 일렉트론의 에너지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저 그림에 있는 세타랑 파이라는 앵글을 도입을 하면 X성분, Y성분들은 이런 식으로 세타 또는 파이의 코사인 사인에 비례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세타 파이 둘 다 그냥 양수 값을 갖도록 해서 여기 방향이 반대라는 사실은 명시적으로 마이너스 사인을 P 사인 파이 앞에 끄집어냄으로써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이제 일렉트론이 정지해 있을 때보다 에너지가 좀 커질 텐데, 그래서 이 우변의 두 번째 텀에 있는 E 스퀘어랑 P 스퀘어는 역시나 E 스퀘어 빼기 P 스퀘어가 M 스퀘어가 되는 관계식을 만족을 해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저 에너지 모멘텀 컨서베이션 조건을 잘 정리를 하면 이제 저 프리퀀시가 충돌 전후에 어떻게 바뀔 건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들어온 포톤의 에너지의 일부를 일렉트론에다가 줘야지 일렉트론이 키네틱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저 F'이라는 저 충돌 후 진동수 값은 충돌 전에 F 값보다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F 빼기 F'이 0보다 클 거라는 거를 뭐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정확히 그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 이 에너지 모멘텀 컨서베이션 식만 잘 풀면 되고요. 계산하는 뭐 좀 좋은 요령 하나가 뭐냐면, 이 우변의 첫 번째 텀, 이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걸 다 좌변으로 넘겨요. 그러면 이제 타임 컴포넌트에서 이런 식 1번식이 나오고, X 컴포넌트에서 2번식이 나오고, Y 컴포넌트에서 3번식이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쉽죠.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1번식 제곱, 그러니까 1번식 양변 제곱하고 2번식 양변 제곱하고 3번식 양변 제곱한 다음에 1제곱 빼기 2제곱 빼기 3의 제곱을 하는 건데, 자, 뭐 복잡한 계산을 하기에 앞서서 우변을 먼저 보면 제곱해서 빼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그냥 한 덩어리로 묶이고, 그래서 결국 저 위에서 봤던 2제곱 마이너스 P제곱은 M제곱 때문에 그냥 M제곱만 남습니다. 충분히 쉽죠. 이제 반면에 좌변은 좀 계산이 복잡한데요. 1번식에 제곱하면은 총 6개 종류 텀이 나올 테고,
2번씩 제곱하면은 세 종류 텀이 나올 테고 3번에 한 텀 있는데 예, 상당 부분은 다 캔슬이 돼요. 서로 캔슬이 되거나 아니면 뭐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처럼 뭉쳐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거나. 그래서 예, 쫙 전개한 다음에 비슷한 것끼리 묶고 뭐 서로 상쇄되는 거 상쇄시키고 남으면 예, 남기면 남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략 한 4그룹 정도 텀이 남고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적당히 부분적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그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길 바라고요. 보통 많은 교과서에 이제 저 진동수 F보다는 파장 람다 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데 뭐 그 관계식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을 정리를 하면 프리퀀시가 저 진동수가 좀 더 작아지니까 파장은 좀 더 길어지는데 더 길어진 파장 빼기 처음 파장 값을 하면 예, 플랑크 상수 나누기 MC 콤비네이션의 1 코사인 세타라는 이런 포뮬러가 나오고요. 요 H 나누기 MC를 컴프턴 웨이브랭스라고 불러요. 뭐 이름이 웨이브랭스가 된 거는 저 1 코사인 세타는 어차피 디멘션레스한 양이고 이제 좌변에서 비교하는 게 웨이브랭스이기 때문에 저 H 나누기 MC도 웨이브랭스랑 같은 단위를 가지고 반면에 얘는 그러니까 저 람다 프라임이나 람다는 다 포톤의 웨이브랭스인데 이 H 나누기 MC는 여기 M이 있으니까 저 일렉트론의 속성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적어도 펀더멘털 파티클에 대해서는 양자역학에서 이 파티클의 사이즈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정확하고 유일한 답을 제시하기가 좀 곤란한데 왜냐면 양자역학에는 뭐 기본 불확정성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어떤 그냥 예, 정확히 이걸 일렉트론의 사이즈라고 부르진 않지만 일렉트론의 사이즈를 논할 때 어떤 기준이 되는 척도로 이 컴프턴 웨이브랭스를 잡습니다.